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렇게 함께 최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2년 반 만입니다. 네, 그 시간을 정말 오래도록 잘 기다려주셨고 그만큼 오늘이 더 기다려주셨을 텐데 네, 요참에 출판 기념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카스 강좌가 다시 활기차게 6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부평 아트센터에서 같은 장소에서 7시에 다시 함께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공지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전문 사회자가 아니라 이런 자리가 더 떨립니다. 매번 무대에 서고 하지만 오늘 진행을 시간 내에 깔끔하게 잘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기 다카스 소중한 분들도 제 리듬과 템포에 잘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오프닝을 위해 다카스 총회장님 카리스마와 미모를 겸비하고 계신 이명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춰주세요.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대답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얻은 것도 많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상들이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다카스 가족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더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책 집필하실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네, 그래서 저희 그리운 마음들을 함께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진태현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달부터 심화 강의도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카스 전체의 어떤 작은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이 되시나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고요. 이문영 대표님 잠깐만 나오세요. 네네. 여러분 오늘 이 10층을 통째로 무료로 내주신 이문영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말씀. 이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시간을 내준 거는 두 팀이나 딴 날로 미루게 하시고 정말 어렵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외부의 초청 강연도 하고 아주 바쁜 와중에도 이와 같이 책을 한 권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3번이나 되는군요. 참 그 부지런함에 감탄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계제는 아닌데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우리 최원영 교수하고 저하고 동업자예요. 한 신문에 같이 칼럼을 씁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시사성을 주로 다루고 우리 최 교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사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이런 그 철학적인 에기스를 뽑아서 책을 내고 있는데 아주 감탄을 느꼈습니다. 최 교수의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책을 많이 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재다능하게 각 분야를 다 통달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이섭 우화라든가 또는 탈무드 같은 경전이 아마 우리 최 교수 머리에 꽉 차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 최 교수는 청년이에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최 교수 앞에 펼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좀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해서 좋은 글을 많이 남겨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아주 진정한 목탁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태양입니다. 먼저 최원영 박사의 저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최원영 박사와 저는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만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뭐랄까 도량이 넓고 아주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별명을 하나 붙여줬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최원영 박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 저서 출간은 동서고금의 그 명저들, 그런 주옥 같은 내용들을 최원영 박사의 그 해박한 지식으로 바쁜 그 현대인들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최원영 박사의 그 뭐라 그럴까 그 명품 인문학 콘서트가 이제 인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를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영 박사님과 기호일보 대표님, 한창원 대표님을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두 분 나란히 다정하게 손잡고 나와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판 기념의 주인공이네요. 책 3권이 사진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돼요. 그리고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또 하나의 책은 애인 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네, 모두 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호일보의 칼럼집 애인 있어요? 이거 제목이 제일 세죠? 제일 좀 솔직히 눈이 먼저 가는데 애인 있어요? 라는 책을 출판해 주신 한창원 사장님께 우리 최원영 박사님과 인연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돈독하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기작을 했어요. 제가 사기작을 했어요. 아마 2009년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그 상이 인천에서 가장 그 유명한 상이죠. 우연상을 우리 극단 10년을 위해서 받았어요. 그때 우연상 주신 분이 저 신갑섭 어르신이. 신갑섭 회장님이 문화재단 대표셨을 때 그렇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는 많이 전화만 들었는데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문사 사장으로 상 주는데 참관을 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초등학생처럼 순진하셔서 상을 받는데 너무 수줍음을 타셔서 저분하고 한번 사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을 받고 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가서 명함을 주면서 우리 지금부터 사귀자 그래가지고 지금 14년째 13년째 친한 친구이자 제가 동생이거든요. 형님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애인이 있어요라는 책은 여기 우리 최원영 박사님이 제목을 정한 거고요. 저희 회사에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 지금 김민기 회장님도 저희 회사에 글을 쓰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랑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어요. 사실 매주 한 번씩 쓴다는 건요 고통이거든요. 사실 무엇을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쓴다는 건 고통인데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글을 쓰셔서 제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눈을 딱 뜨면 이 최원영 박사님 글을 제가 페이스북 제 친구들한테 가장 먼저 올리고 있어요. 이 정도. 네. 우리 최원영 박사님 이게 몇 번째 또 이전에도 책을 많이 내주셨는데 이번 요 3권의 책 내는데 또 고마운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지 인사 나누어 주시죠. 네. 우선 기울보 사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우리 그 기울보 책 그 앞에 축사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소개를 드리기 너무 쑥스러워요. 저분도 저랑 애가 셋인 관계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애인이 있어요에 축사를 쓰신 제가 발간사를 쓰고 이제 우리 최홍기 선배님이 축사를 쓰셨는데요. 최홍기 선배님하고 최원영 박사님은 사돈이세요. 지금 그때 결혼식에 와보셨죠? 그때 그 잘 SBS에서 대기자를 하셨고요. 인천관광공사 사장님도 역임하시고 또 제 전에 언론인클럽 회장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인클럽 우리 김민기 회장님이 언론인클럽을 만드셨고 회장님을 하셨고 우리 최홍기 선배님이 제 전에 회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사돈인데 결혼할 때 가장 그 잘생겼던 분이 주례거든요. 누가 주례였는지 아세요? 바로 저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제 책의 그 표지에 보시면 책이요. 저 위에 사진이 표제 글씨를 써주신 분이 취원 노영훈 선생님이신데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저분의 글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취원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노영훈 선생님? 저 뒤에 계시네요. 네, 맨 뒤에 앉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밑에 그림도 저기 참 6개월 정도 바쁘신 분이라 시간을 내서 그림을 그려주신 임창효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그냥 그게 이제 주는 아니니까 저희 가족들이 여러분들 다카스 분들한테는 자주 이렇게 못 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목례만 좀 받으시죠. 저희 집사람하고요. 저희 아이들 둘입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장가를 갔는데요. 그 부인 되는 며느리가 조옥이 있습니다. 따로 앉아요. 이렇게. 다른 소개해드릴 분들 많을 텐데 하여튼 제가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까 인사말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가 너무나 그립고 기다려졌었습니다. 어쩌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 코로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코로나로 인한 2년 이상의 방콕 생활 네, 그 외로웠던 그 시간들 속에 굉장히 답답함도 느끼셨을 거고 숨 막히고 네, 막 소리도 지르고 싶었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그런 화나 답답함이 가라앉으니까 그리움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만남, 함께하는 만남에 대한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했고 특별해졌고 굉장히 그리웠었는데요. 이 만남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또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화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도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시선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이게 옳다고 믿으면 이것과 다른 것과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여움이 많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알고 있는 정답으로 세상을 보니까 맞지 않으면 다 싸워서 없애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만남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만나보면 별거 아니죠.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신랑하고?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도 저 대단하게 잘 될 놈으로 보고 속고 왔는데 지금은 제가 많이 꼬리 내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나보면 별거 아닌데 그 만나기 전까지 간절하고 기다려지고 설레고 요 감정이 있는 것이 정말 진짜 만남의 의미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왜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기다림의 광장이 되는 거죠. 설레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만남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노래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청해 주실래요? 네. 그래서 두 분 굉장히 떨고 계실 텐데 오늘의 첫 번째 노래 가수분들이십니다. 그리움을 가득 담은 노래 서쪽 하늘에 우리 다카스 11기이신 이승재 선생님과 홍유정 선생님이 함께 듀엣으로 불러주실 거고요. 반주에는 이소정 선생님이 아름다운 선율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쪽 하늘로 너를 찍고 이제 스쳐오는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나 소리쳐 불러도 늘어보게 부서져 돌아오는 너의 이름 이제 너 견딜 힘조차 없게 날 버려두고 가지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 빗속에 떠난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떨리실 텐데 박수로 좀 보내주시고요. 사랑하는 날 떠나가는 날 하늘도 슬퍼서 울어준 날 빗속에 떠난 나였음을 넌 알고 있는 듯이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는
하지만 너의 모습은 아직도 그 자리야.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니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에 왜 이리 날 슬프게 해.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흩어진 내 눈물로 널 잊고 싶은데 하지만 난 널 칼럼집이요. 제가 좀 뭐 칼럼집 자체를 많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최은영 박사님이 올려주셨던 기호일보의 칼럼을 많이 공유하면서 읽고 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으로 묶어서 책으로 출판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창원 대표님이요. 그 출판을 결심하시게 된 동기라도 있으셨을까요? 술 마시다가 결정입니다. 취중 칼럼집입니까? 네. 정말 글이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갖은 자세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글들이라 항상 한번 책으로 회사에서 엮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최원영 박사님하고 최홍기 선배님하고 셋이 소주를 얼큰이 마시다가 형님 이거 책으로 한번 냈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흔쾌히 그러자 하셔서 최원영 박사님이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많은 6년에 걸친 그 글들을 책 한 권에 애인이 있어요 한 권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선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애인이 있어요 책이 발간돼서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또 한 대표님께서는 그 자체를 낼 수 있는 자체를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저는 딸 같은 저희 아버지 같으신 최은영 박사님을 볼 때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박사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함께 해주시는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또 우리 최 박사님, 최은영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이신 거죠? 책을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쓰고 계신 이유, 그 진정한 마음 또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유재욱 교수께서 동영상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고백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고 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젊은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인문학을 접하고 나서 아직도 멀었지만 많이 그게 깨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잘못한 것도 알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안을 수가 있게 되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선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책을 쓰는 게 저를 위해서요. 더 가슴의 넓이를 좀 넓히는 그런 과정이라 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시선이 좀 확장되는 것, 이것이 책을 쓰는 이유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과정에서 아주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가서 친구들한테만이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한정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선을 확장한다는 게 뭐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신혼부부 때는 이렇게 한 사람이 울면 한 사람은 어떻게
같이 울어야지. 한 사람이 흥분하면 다른 한 사람은 흥분해줘야지.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한 사람도 같이 두루누워줘야죠. 근데 부부는요, 어때? 부부는 한 사람이 승질내면 다른 한 사람이 또 같이 승질내면 집안에 남아나는 거 없겠지. 한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면 다른 한 사람은 일어나서 밥을 하든 새로운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부부 때는 동일하지만 행태가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라고? 사람이 식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혼부부의 꿈은 뭘 것 같아요? 부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들싸우시죠? 우리 딸도 자주 못 봐서. 자주 못 봐. 그럼 싸울 일이 없네. 시선이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여기 시선이 확장된 예, 그 중에 이제 뭐 칼럼에 있는 내용 또 이렇게 두 권의 책에 이렇게 있는 내용들도 일부 예화들이 나오는데 사진이 저기 있죠. 불법 사전. 저 인하대학교 이제 제자가 졸업한 지 몇 년이 돼서 저한테 책을 한 권 보내온 것 같아요. 저거 같아요. 그래서 한참 오래된 책인데요. 저게 쉽게 예화들이 저한테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예화들은 저 책에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하도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커서 아예 저기 실어놨어요. 저 훔친 거 아닙니다라고. 예, 그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이제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 남편도 또 공연계 쪽에 있고 저도 그렇게 있어서 자주 만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부부싸움을 좀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부부싸움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랑도 없는 거다, 식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 부부싸움을 그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부부싸움을 안 해야 더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들어봤죠? 네. 우리 한 사장님 부부싸움 안 하실 것 같은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계속 아니 안 싸워봤어. 안 싸워보죠. 아, 그러면 이제 신혼기가 없었어요. 제가 40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신혼기가 없어서 사모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비밀인데 25이었지. 7살 차이. 정말 별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예. 그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선을 좀 당겨보면 키워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물의 입장, 칼의 입장. 그러니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라고 하는 것은 물의 입장인 거지. 왜냐하면 권하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니까. 근데 넓혀서 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칼로 해보자. 그럼 세월이 흐르면 그 물과 닿은 곳은 어떻게 될까요? 삭겠지, 썩겠지. 그러니까 상처 줘서 안 된다는 거지. 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 넓혀서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제 고통에 대해서 좀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그렇게 좋아서 너무나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있다 보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괴로워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고통,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삶이 어디 없는지. 네. 그 이제 고통이 많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 중에 저는 겪어본 것 중에 고통이 어릴 때 배고픔이었어요. 그 제가 우리 그 책 좀 잠깐 줘보실래요? 이 책이 우리 한창원 사장님이 시인이셔요. 그래서 저기 시집인데 여기 저 페이지에 부스럼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저는 이 시를 읽고 울었어요. 우리 저 은사님 같은 서태양 교수님도 시인이셔서 아마 제 칼럼 읽어보신 분들은 좋아서 미운 사람, 미워서 좋은 사람이라는
필름에서 제가 한 2번 인용을 했고 방송에서도 했었는데요. 그 시도 참 좋았고 요 시에 한 사장님의 시에 보면 뒤에도 뭐 1페이지 나오는 시를 담아놨는데 이걸 한번 그 시절에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걸 한번 우리 사회자가 한번 낭독을 해주실래요? 네, 제가 그럼 한번 우리 한창원 시인님의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럼 한창원. 머릿속에 피어난 노란 고름꽃이 아이를 눈물 짓게 한다. 바닷물 한 줌 퍼다가 어미는 아이의 머리를 슬픔으로 감겼다. 고름 속에 머물던 바닷물은 어미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아이의 절규는 단칸방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페니실린 한 방울에 아픔을 잃은 그날 어미의 머리에 비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는 어미의 품 속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다. 네, 참 오늘 여기 와서 이 시를 딱 보고 와 굉장히 좀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 이미지와 그 상황들이 좀 떠올랐었는데요. 우리 시인님께 이 설명, 부스럼 시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모자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데 이 어릴 때 부스럼이 너무 많았어요, 이 머리에.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쪽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6살 때예요. 제가 지금 적십자병원 옛날엔 시골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는 조금만 걸어가면 바닷가였어요, 거기가. 근데 이 엄마가 그 짠물을 가져와서 저녁마다 제 머리를 감기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엄청 따가워요. 그래서 감기려고 하면 도망갈 정도로 따가웠는데 그 저녁마다 그런 일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페니실린인지 뭔지 몰랐어요. 적시자병원에 그때 폐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사를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서 주사를 놔줬는데 그때는 제가 엄마의 비녀가 없는지 몰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43세 낳으셨는데 굉장히 머리카락이 하얘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정하게 이렇게 넘겨서 비녀를 이렇게 꽂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엄마 비녀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제 주사를 맞게 해준 이라는데 시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혁계열차가 지고 간 하루라는 시를 어머님 돌아가신 20주년에 쓰면서 전부 어머님에 대한 글을 썼어요. 거기에 그때 나온 시집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한창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고통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고통이 사랑이랑 같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 홀어머니셨거든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난이라는 고통을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사랑이랑 같다고 생각해요. 한창원 대표님의 고통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미 함께했다. 그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시집에
볼이라고 하는 시가 또 있거든요. 그게 짧은 시인데요. 그 짧은 두 줄짜리 시 속에서 고통을 의미를 아마 가지고 계신가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이 신앙송을 길게 하고 싶어서요. 이 볼이라는 시는 밟아야 실하게 자란다요. 우리는 파란 새싹을 사정없이 밟았다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낭송을 하면 여기 관객분들이 제 목소리를 너무 짧게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오늘 하려고 오늘 쓴 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생각. 엄마가 빨간 함지박에 묵탈로 간 날 비가 왔어요. 나는 문지박에 앉아 비 그치기만 기다리다 무풍지 바람소리에 잠이 들었어요. 엄마는 비에 젖어 팔지 못한 묵처럼 축 처져서 집으로 왔어요. 나는 엄마의 한지박 묵을 다 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물에 부른 묵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단칸방에 스며드는 빗물은 우리를 물끄러미 보더니 슬퍼서 울어요. 곧 비는 그치겠지요. 내 유년의 기억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쓰여진 아주 따끈따끈한 시를 저희가 처음으로 듣게 되었네요. 우리 한창원 사장님, 대표님, 네, 여기서 퇴장이십니까? 네, 일단 계속 앉아 계시길래 쑥스럽다고 하셔서 이 순서가 본인의 시 낭송이 끝나면 네, 제발 객석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아까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네, 한창원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냐가 철학자들의 숙제였고 또 신앙 종교의 숙제이기도 했겠죠. 답은 없죠. 근데 이제 틱나칸이라고 돌아가신 그 스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도가 스님, 극락에도 천국에도 고통이 있나요? 있지. 없을 것 같았죠. 천국에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과 다른 것은 천국에는 고통을 다루는 기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런 데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고통은 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다만 우리가 배울 것은 고통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서 나한테 에너지가 되게 하지? 이 고민을 하면 된다. 인문학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하신 거에 답은 노래로 또 낭독으로 우리가 한번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네, 노래와 낭독과 노래 순서입니다. 우리 최은영 박사님의 칼럼집에 있는 글귀를 그땐 10년 후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 하성민 배우님의 목소리로 한번 청해 듣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다카스 15기의 노래 강사분들이십니다. 박이순, 박석희님 두 분이 바로 이어서 노래 말하는 대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연극배우 하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책을 전해주시면서 나와의 그 인연에 있었던 추억거리 하나를 책 읽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제 옛날 통닭 한 마리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지나간 이렇게 그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선생님과의 인연, 그리고 우리 극단 10년과의 인연. 혼자서 실실 웃다가 마지막에는 왠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나서 그거 억울하고 좀 많이 참았던 기억입니다. 사실 10년 후랑 그리고 우리 최원현 선생님과의 인연이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박달나무 정원이라는 작품으로 통해서 만났는데 그 작품이 이제 모두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집 앞인데 나오라고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술 한잔 했는데, 야 호거라, 그때 제 캐릭터가 호걸이었습니다. 호랑이. 호거라, 너 우리 식구 하면 안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극단 연습실에 올라가면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서 선생님께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살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선생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애인 있어요라는 책 한 부분을 저도 온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 최원영. 상황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곤 합니다. 상황은 외부적인 요인이라서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마음을 경계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동시에 이상의 달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다. 부정적인 요소란 바로 욕구 불만, 공격성, 불안, 우유부단, 원한, 공허감 등등의 실패 기제들을 말한다. 이것들이 한데 모여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우리를 세뇌시키고 가로막으며 공격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걸림돌인 부정적인 마음과 디딤돌인 긍정적인 마음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를 이지성에 져서 꿈꾸는 다락방 2에 나오는 알렌과 빌의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알렌은 상류층의 자제로 수재였고 모든 여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력과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은 하류층의 자제였고 수재였으나 여건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기는 있었지만 알렌만은 못했으며 결손가정 출신이었고 가난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밝은 꿈밖에 없었습니다. 알렌은 매사 부정적이어서 삶의 나쁜 점만 보았고 감사할 줄 몰랐으며 인간관계는 계산적이었고 가식적이었습니다. 지구는 전쟁, 폭력, 불법, 굶주림, 질병이 만연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빌의 외적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익사사고로 사망했고 자신과 어머니에게 총을 발사하는 의붓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신여기는 사회적 환경에서 자랐고 백인이지만 흑인 슬랭가에서 살았고 변화를 믿었으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자신임을 확신했습니다. 즉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가식적인 인간관계도 진실한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인간은 지구를 보다 살기 좋은 행성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개천에서 용이 되면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나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마음을 가진 두 청년의 삶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렌은 1971년에 자살했고 빌은 1992년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마음은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상황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긍정적인 마음은 행복과 직결된다는 이치만큼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별은 밤에만 뜰까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낮에도 별은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밝은 별은 어둠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밝음이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하면 어둠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사라지면 밝음 또한 사라진다는 이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즐거움은 사실 한 모임입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그림자가 싫다고 그것 없애려면 빛을 없애야 합니다. 누구나 고통 없는 사랑을 원하지만 빛과 그림자의 관계처럼 사랑에도 늘 고통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이 고통이 얼굴을 내밀곤 합니다. 따라서 고통이 싫다고 고통을 없애버리면 사랑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행복을 원한다면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 속에서 별을 찾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 속에 숨어있는 진주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주는 어둠 속에서도 별을 찾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해리포터의 불사조 기사단에 나오는 이 글귀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란다. 2021년 5월 28일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내일 뭐 할지 내일 뭐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비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이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힘들었던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것,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하리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게 뭐 이제 천국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천국이 있냐 없냐 어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거든요. 저도 있다고 믿죠.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제 시선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한 1000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천국이 나에게로 오는 방법. 첫 번째, 내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 계단에 발만 디디면 되죠. 올라가면 되는데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단 하나하나에는 또 1000개의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 많겠죠. 그러니까 10계단도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만나.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거는 성직자만이 갈 수가 있다. 물론 성직자도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을 위한 방법은 천국이 내게로 오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지루하실 텐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면 중간을 자꾸 잊어버려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조름달아나게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내게로 오는 방법은 간단하다. 같이 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신나게 놀자. 이러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찬 즐기시면서 신나게 노시는 게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나게 지금 이 순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놀자, 즐기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천국처럼. 저는요, 재수할 때 그 총각에 그 큰 대형 입시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정치경제라는 과목을 한 과목 들었는데 거기는 400~5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50대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공부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우리들 좋을까봐 던진 그 이야기가 제가 인문학 공부하고 나서 40대 후반, 50대에 가서 그 이야기의 뜻을 알았어요. 본인이 20대 때 외부고시를 보려고 암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암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 근데 그 암자의 주지 스님은 저처럼 키도 작고 빼 마르고 이렇게 연세도 드셨대요. 그 어느 봄날 공부가 안 돼서 텐마루 앉아서 이렇게 조는데 갑자기 귀가 간질거린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그 주지 스님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간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낄낄거리면서 뒷모습만 보이는 거죠. 도망가시고. 아유, 저런 사람이 주지니까 이 절이 제대로 되겠어? 또 어느 날 또 그렇게 졸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코가 간지러워서 보니까 새 깃털을 가지고 코를 간지르고 또 낄낄거리고 도망가셔요. 뭐 화가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몇 달 흘러서 부처님 오신 날 법당 안에 이제 마당이 뭐 시끌시끌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산만해지니까 이제 법당 쪽으로 가봤어요. 가니까 그 시절 제가 20대 때 50대인 선생님이 또 20대니까 뭐 전기나 이런 것들 뭐 선풍기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법당 안에 꼼꼼한데 이렇게 쓰고 지팡이를 들고 육성으로 쩌렁쩌렁한 설법을 하고 계시는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런 사람이 주지를 해야지. 맨날 콧구녕이나 후비고 귓구녕이나 후비고 저런 주책 없는 늙은이가 주지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밀치고 가보니까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귓구녕 콧구녕을 간지랬던 그 스님이었던 거예요. 이게 시선이 넓어졌을 때 자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인 제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선생처럼 군면. 그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분노가 많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내 배 안에 카드, 문제 해결의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카드를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 카드를 꺼냈는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리고 화가 나요.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카드를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카드를 쓰면 안 되면 이 카드를 쓰고 이렇게. 그래서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덜 화를 낼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닌가. 틱낙한 스님 말씀처럼 고통을 다루는 지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드를 좀 만들어 놓자. 공부하는 아이에게 졸고 있으니까 주지스님 입장에선 설법하는 경건함이 아니라 잠을 깨워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할아버지가 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잘 아시는 우리 고진석 그 시의장 했던 우리 친구는 요새 우리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이 핸드폰에 손녀딸 동영상 보고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봐봐, 이게 낙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어릴 때 시우회에서 연설하듯이 얘야 할아버지에게 웃어보거라 이런다고 웃나?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얘 눈높이로 가서 따따따따따 하고 해줘야지 이게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고 이게 인문학이 주는 너그러움이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제 우리 사회자의 질문에 답을 제 책에 있는 짧은 이야기로 저희 며느라기가 낭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자리를 좀 아까 저희 아들하고 좀 분리를 시켜놨었어요. 네, 최원영 박사님의 며느님, 딸과도 같은 며느님
최여몽님께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일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원영 박사님의 잘생긴 큰아들을 찜한 최여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박사님과 저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최원영 선생님, 정양순 선생님 이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게 두 분의 삶을 오롯이 존중하고 싶은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저는 사회운동가였고 지금도 꿈을 찾는 사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최원영 박사님이 저를 처음 만나셨던 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들었다.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라고요. 그 순간에 저는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겠구나. 가고 싶은 길을 찾아서 자유롭게 걸어가는 저를 힘껏 응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들을 여러분에게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걸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라고.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아니라면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거다. 그렇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거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칭찬을 듣든 비난을 받든 그대의 마음이 담긴 일을 하고 있다면 그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해했던 것도 돌아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했던 것도 때론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에서 이해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쓰신 책을 며느님이 이렇게 또 낭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건가요?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도 그렇다 라는 마음으로 살자. 너도 그렇다. 여기 사진에 달라이라마 선생이 나오시죠. 이 어른이 이제 이 어른을 뵙고 싶어 했던 하버드 대학에 이제서 공부하던 분이 이제 티벳으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마침 산꼭대기 그 사원에 도착을 하니까 달라이라마가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설법하는 그 내용, 그 질문 하나가 저 사람을 그 불교의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 사람을, 그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해탈을 하고 아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통역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 그 달라이라마를 보려고 산꼭대기를 힘들게 올라가서 뒷좌석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말아드리는 거예요. 다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따라하라고 하는 게 너도 행복하고 싶고 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거든. 개인주의야. 내가 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너도 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아본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죠. 더 이해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부자로 태어났어도 또 그렇게 착한 선행하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은 너도 그렇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맞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런 존재여야 한다. 라는 생각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